얼마 전 꺼리튜브에서 독도함을 무인 드론 항모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드론 항모 기술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대거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는데요. 이란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수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선박, 해상엔진, 항법 장비 등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즉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과 같은 한국조선 업체들이 이란과 직접적인 선박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제재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선박을 포함한 모든 조선기자재 및 해상군송 관련 부품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이란은 민간 선박을 우회적으로 구매하거나 중개상을 통해 조달한 뒤 군용으로 개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이 드론 항모로 전용한 배가 한국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페라리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해 폐기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배를 개조해 드론 항모로 전용한 것인데요. 이 항모는 바로 이란의 드론 항모 샤히드 바겔입니다. 샤히드 바겔이 항모는 한국산 민간 컨테이너선 페라리를 이란이 인수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수출 규제가 없던 당시 이란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배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안전검사까지 통과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며 이란과 거래가 성사되어 수출된 민간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란의 입장에선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 군함을 새로 건조할 능력과 해외 구매 루트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란은 이미 보유한 민간 컨테이너선을 개조하는 돌파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자국에서도 수명이 거의 다한 선박으로 드론 항모를 만든다고 하니 내부에서도 여러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테이너선 페라리가 드론 항모인 샤히드 바게리로 전용되면서 국내 불만은 사그라들었는데요. 반면 한국에게는 이란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수출된 한국산 민간 선박이 지금처럼 드론 항모로 개조해버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이란이 지금의 행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면 향후 중동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에서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이란의 드론 항모 샤히드 바게리의 탄생 배경과 그 함정에 담긴 노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 샤히드 바게리는 원래 이름이 페라리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1998년에 수주해 2000년에 진수시킨 36,000톤급 컨테이너선인데요. 페라리라는 세련된 이름과 달리 이제는 적들의 경계 대상 1순위인 샤히드 바게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한국 민간 조선소에서 깔끔하게 만들어진 상업용 배가 이란의 무인 항모가 돼버렸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변신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란의 궁극적인 해상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걸프 해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갈망해왔습니다. 국제제재 때문에 신형 군함을 건조하거나 수입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넓은 갑판을 가진 대형 선박에 눈을 돌렸고 거기에 자신의 강점인 드론 전력을 얻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도 과거 2차 대전 시절 화물선을 대량으로 항모로 개조해 에스코트 캐리어를 만든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이를 응용해 민간 컨테이너선을 무인 항모로 개조하는 건 결코 불가능한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큽니다. 컨테이너선은 항모처럼 정교한 활주로와 항행 시스템이 설계된 게 아니어서 드론의 운용과 이착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적 함정이나 전투기의 공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대형 선박인 36,000톤급이라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 상선 구조를 기반으로 한 규모입니다. 방어용 무장이나 장갑을 갖추기엔 이미 설계 자체가 달라서 추가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 또 군용에 적합한 넓은 갑판을 갖췄다 해도 미 해군의 구축함이나 전투기의 정밀 타격에는 속수무책일 공산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샤히드 바게리의 공을 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심리전과 제한적이지만
유효한 해상 전력 확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이라는 과거부터 여기서 해상 봉쇄나 위협을 가하는 능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드론 항모가 가진 상징성은 주변국에 대한 억제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 대한 선전 효과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작용할 겁니다. 드론모함이라는 단어가 얼핏 들으면 SF 영화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MQ-25 스팅레이 같은 무인 공중급유기를 항모에 탑재하려 시도 중이고 중국도 무인 수상정과 무인기를 결합한 차세대 함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처럼 직접 컨테이너선을 개조하진 않아도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해상 플랫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란은 실제로 어떤 드론들을 샤히드 바게리에 탑재할까요? 대표적인 자폭 드론 샤헤드 136부터 추후제트 추진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모델이 거론됩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건 카에르 313이라는 스텔스형 무인 전투기 개념인데요. 원래는 유인기로 발표됐다가 전 세계에 비웃음을 샀지만 무인기로 전환되면서 이란이 보유한 나름의 독자 기술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드론들은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은 바다에선 기습 공격이나 대한 미사일 유도 또는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군함이 무심코 접근하면 스텔스 무인기가 순식간에 근접해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전략 시나리오일 뿐 실제로 얼마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렴하고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뜻밖의 가성비 전술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드론 항모가 걸프 해역 바깥까지 진출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부 해역이나 인도양 일대에서 원유 수송로를 노린다든지 혹은 이란의 우방국에 무인기를 수출 지원하는 이동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군사 거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란 입장에선 떠다니는 드론 기지 한 척이 거대한 외교 전략 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이 실제로 성공을 거둘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의 방어력, 연료나 정비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해군의 호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샤히드 바게리는 사실상 커다란 관역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해군에서 가장 큰 전투함은 고작 1500톤급 정도에 불과해 적 잠수함이나 해상작전 헬기에 맞설 수 있는 체계가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드론 항모가 주목받는 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드론 운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해상 전력의 가성비와 실전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국가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느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무인기 기술력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해군의 상륙함에 무인기를 부분적으로 탑재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경항공모함 사업에서도 무인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란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제약된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무인 전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제재에 시달리는 이란이 이렇게까지 변칙적인 방법을 쓰고도 어느 정도 실전에 투입 가능한 드론 항모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드론 모함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미 확인됐듯 무인 체계가 가져다주는 파괴력과 전술적 이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만 크게 만들어서 막강한 무기를 싣던 시절이 지나가고 드론 대량 운용 시대가 열리면서 육해공군의 모든 전술 교리를 싹 다 갈아엎어야 할 지경입니다. 드론은 공중, 지상, 해상을 가리지 않고 투입할 수 있으며 갈수록 인공지능과 첨단 센서를 접목해 자율작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해상 드론 모함은 해군력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이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 운용 개념이나 대규모 무인체계 통합 노하우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처럼 축적된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 미래 해군 전력에서 어떤 드론을 어떤 함정에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째, 이란의 샤히드 바게리는 현 시점에서 완벽한 군사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심리적 상징성이 강합니다. 거대한 몸체에 드론 수십 대를 싣고 다닌다는 이미지 자체가 주변국에 압박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실제 전투 능력은 미지수라도 이란으로선 억제력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로 드론모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해군력의 핵심은 유인 항공기나 대형 함정이 아니라 다수의 무인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라는 명제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을 적극 사용 중입니다. 해군이든 공군이든 무인체계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차세대 전장의 판도를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한국조선 기술의 우수성입니다. 이란이 굳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를 선택한 이유는 탁월한 내구성과 설계 기술 덕분입니다. 민간 선박으로 시작했더라도 군사용으로 개조 가능한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한국조선업의 견고한 기술적 저변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역량이 향후 한국이 드론모함을 직접 건조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란의 드론 항모 샤히드 바게리는 분명히 실전성에서는 의문부호가 남는 실험작일 수 있지만 그 도전 정신과 파급 효과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과 무인기 기술력을 살려 미래 해상전에서 드론모함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1일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 영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고속상륙정 중 가장 최신 기종은 2007년 처음 실전 배치에 들어간 솔개 631급 고속정입니다. 솔개 631급은 독도함의 취역에 맞춰 2007년에 두 척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후속으로 마라도함을 건조하면서 추가로 2차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 3호,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된 이후 최종적으로는 총 8척이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5에서 8호정은 앞선 4척의 고속상륙정 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화될 나머지 고속정은 더욱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개 631급은 만재배 수량 155톤 규모의 길이는 27.9m, 폭 14.6m의 크기로 승조원은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속력은 시속 74km 이상까지 낼 수 있어 적의 해안 방어망과 화력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륙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 2정을 거치할 수 있어 유사시 아군 병력을 엄호할 수 있고, 탑재 능력은 150명의 병력 또는 전차 한 대와 24명의 병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상륙정은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의 공격과 방어에 모두 필요한 주요 전력인데요. 우수한 고속상륙정은 유사시 북한의 해안 방어선을 교란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이 서해 5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도서 지역을 점령하려 한다면 고속상륙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증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상륙정을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중량의 전차와 다수의 상륙군이 탑승한 고속상륙정을 시속 70km의 속도로 목표 해안에 상륙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파고와 조류, 풍속 등 외부 요인까지 극복하며 고속으로 기동해야 하는 고속상륙정은 작전 성공을 위해 항공기 조정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조종수를 보유한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훈련 시스템이 드디어 탄생하였습니다. 지난 4년여의 체계 개발과 군의 시험 평가를 거쳐 개발된 3차원 시뮬레이터가 해군에 인도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고속상륙정 조종사를 양성하고 실제 상륙작전 성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상황 등 다양한 해상 조건과 작전 환경을 가정하여 함정의 기동을 정밀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속상륙정이 탑재되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뿐만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과 긴급 회피 기동 등 실전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어
탄탄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한 작전이 상륙작전이기 때문에 회피기동 같은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면 우리 군의 생존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항공기 시뮬레이터가 X, Y, Z축 운동 방향으로 각각 2가지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총 6가지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과 유사한 기술이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 상륙정이 우리 군의 모든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요. 대한민국 해병대가 원활한 상륙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상륙작전의 특성과 작전 환경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송 전력이 필요합니다. 고속 상륙정은 적의 방어선을 기습적으로 돌파하여 초동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전장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전차 물량은 한 척에 한 대가 최대치입니다. 반면 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륙작전에선 대규모의 상륙함이 반드시 필요하며 암초 등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선 보병이 탑승하는 소형 보트의 중요성도 낮지 않은데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고속 상륙정 이외에도 다양한 상륙함과 전력을 보유하여 언제 어디서든 북한 전역에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우리 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대규모의 병력 수송 이외에도 상륙작전 시 지휘함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재 배수량 기준 18,800톤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최대 720명의 병력을 비롯하여 K1 전차 6대, 상륙장갑차 7대, 트럭 10대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척의 솔계급 고속 상륙정까지 탑재할 수 있어 명실상부 우리 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상륙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 한 척은 1.5개 대대 수준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니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합치면 한 번의 상륙작전에 도합 1개 연대급 병력을 투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여기에 더해 동시에 5척의 헬기 전력까지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도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가진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선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적의 해안 방어를 교란할 때는 고속 상륙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작전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보유한 상륙 전력으로는 고준봉급 상륙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재 배수량 기준 4,300톤의 고준봉급 상륙함은 후속으로 도입된 천왕봉급 상륙함이나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달리 직접 해안에 접안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독도급 대형 수송함만큼의 병력과 장비를 탑재할 수는 없지만 해안에 직접 접안하여 전차를 상륙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해안 접안이 불가능한 상륙함은 내부에 탑재한 고속 상륙정 등을 이용하여 교대로 병력과 장비를 투사해야 하지만 직접 해안으로 접안할 수 있는 고준봉급 상륙함은 해안 진입에 성공한다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전력을 작전 지역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함정은 해안 접안을 위한 함형의 특성상 최고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적의 해안 방어망이 건재하다면 적의 화력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준봉급 상륙함은 초기 작전보다는 아군의 상륙군이 해안가의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2차 상륙에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대량으로 상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중심으로 고준봉급 상륙함, 고속 상륙정 등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명 이상의 병력을 해상에서 해안으로 투사할 수 있는 KAAV도 우리 군의 주요 상륙 전력입니다. 현재 KAAV는 수명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한층 더 강력한 성능으로 개량되는 KAAV2가 전력화를 준비 중인데요. KAAV2는 12.7mm 중기관총과 40mm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던 기종과 달리 최소 4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장착하여 위력적인 화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안으로 진입한 아군을 화력 지원하고 적의 해안 진지를 격파할 수 있게 되며 궤도형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엔진을 탑재하여 지상에선 차륜형 장갑차와 동급의 최고 속도를 보유할 것입니다. 해상에서 출격하여 지상으로 진입하는 KAAV는 다른 상륙함과 달리 육상에서의 작전까지 가능하여 대한민국 해병대가 시도하는 입체 상륙 작전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인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입체 상륙 작전을 완성할 상륙 공격 헬기의 전력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입체 상륙 작전이란 육상 해상 공중 전력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륙 거점을 확보하는 현대 상륙 작전의 핵심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상에서 상륙함이 병력과 중장비를 투사하면 지상에선 해안으로 침투한 병력이 거점을 확보하고 작전을 확대하며 공중에서 공격 헬기가 아군을 엄호하고 타격하는 임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현대전에선 적의 해안 방어 능력이 강화되어 과거처럼 단순한 해상 상륙만으로는 작전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륙 전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의 방어망이 두터운 해안으로 무작정 병력을 투사한다면 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제작된 상륙 공격 헬기를 전력화함으로써 공중을 통해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상륙 공격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두고 성능에 대한 의구심에 눈초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초도 비행 이후 워존을 비롯한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만큼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는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을 증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군 당국은 해병대의 상륙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개발함으로써 적성국이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형적 특성상 해병대의 상륙 작전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력 강화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